자, 1교시 내용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사이킷런에서 이제 관련된 모형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주요 파라미터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데 이제 수업 내용으로 이제 어떤 모델을 소개하고 나면은 한번 여기를 꼭 읽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킹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영문이라서 부담이 될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 번역기는 꽤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쓰셔도 있는데 별로 위화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 주요 파라미터가 이제 페널티하고 이제 C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형회계에서 봤었던 그 규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치회계나 라쏘회계를 적용했던 그 규제 규칙이 얘는 파라미터로 설정이 되는 거고 C에 해당하는 거는 알파 값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 그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로딩하고서 이제 기술 통계량을 보면은 비만도라던가 인슐린, 뭐 팔뚝 뒤에 살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값 같은 경우에 0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값이 0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상치 정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기본 상태 그대로 한번 분석 모형을 돌려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불균형이 좀 있어요. 회계 분석에서는 데이터 불균형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는 종속 변수가 데이터 불균형이 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좀 맞춰주는 게 맞아요. 이런 전처리 상황을 지금 1도 체크 안 하고 그냥 원형 그대로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돌려봤고요. 그 결과 약간 이제 과소적합 상태인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습 곡선 만드는 함수 앞으로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학습 곡선을 만들 때 여기 함수 평가지표 이걸 지금 이렇게밖에 분기를 안 해놨는데 이 부분은 며칠 전에 한열님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자열값 전부 다 단톡방에 올렸었죠. 전부 다 그 출력시켜갖고 그걸 넣어서 이프문이 좀 더 그 화려해질 여지는 있어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도가 나가고 나면은 거기 이프문 코드는 그냥 제가 다 만들어서 그냥 단톡방에 한번 올릴 테니까 여기 이프문만 교체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1교시 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썼던 내용 중에 이제 과적합의 이해라고 하는 예제 파일 하나 정정할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옆에서 갖다 붙여넣기 하다가 다른 내용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적합 상태인데 과대적합 상태인데 과소적합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전혀 내용이 지금 안 맞아요. 보시면 이제 너무 일찍 일반화라는 게 이 곡선 두 개가 가깝게 붙는 걸 얘기하거든요. 전혀 일반화가 이루어질 그 여지가 없는데 지금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바뀌어야 돼요. 훈련 곡선과 검증 곡선 간의 간격이 다소 크기 때문에 과대적합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적합을 해소하기 위해선 샘플 사이즈를 늘려야 돼요. 네, 요거 하나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기본 데이터 상태에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한번 시켜보죠. 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없는 기본 상태를 구현을 했고요. CV를 활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자, 그럼 이제 그리드 서치 CV 한 클래스도 임포트를 추가해야겠죠? 자, 임포트 하나 추가했고요. 다시 내려가서 자, 모델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설정하는데 일단 기본 파라미터는 n 잡스만 먼저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정해야 될 파라미터들 만들어야죠. 자, 파람스는 한 다음에 자, C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널티 값이 있었죠.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 지금 체크를 해야 돼서. 자, 설정할 수 있는 값이 L1, L2, 그리고 엘라스틱 넷과 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값이었고요. C는 0.001 이렇게 6단계로 설정을 할게요. 왼쪽에 3개, 오른쪽 3개. 페널티 같은 경우는 설정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4가지라고 API 레퍼런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쭉 나열하면 되는데 이 C값 같은 경우도 이거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돌리는 거예요. 자,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드 객체를 만듭니다. 자, 교차 검증은 보통 5개를 많이 하는데 넉넉하게 10개 정도 돌려봅시다. 그리드.fit 하면서 X트레인하고 Y트레인을 주고요. 자, 파라미터 세팅하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리드 객체가 갖는 CV 리절트라는 값을 확인해 보면 꽤 많은 정보들이 표시가 돼요. 파람스라고 하면은 얘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합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한
스코어가 뭐 요런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지러우니까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이 파람스. 그럼 이게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 조합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모델만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해서 나오는지 보이죠? 자, 그래서 조합된 하이퍼 파라미터의 모든 조합 목록이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각 조합별 평균 스코어. 이 값이 그리드 서치 시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 테스트 스코어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결합하면은 교차 검증에 대한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도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으니까 임포트 해올게요. 자, 다시 내려와서. 자, 데이터 프레임에 이 파라미터 조합을 먼저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에 맞게 그 평균 테스트 스코어를 같이 걸어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조합별로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막 섞여 있으니까 그냥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아예 스코어가 측정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drop NA를 걸고, 그럼 이제 NAN 값이 있는 행은 날아갈 거 아니에요. 볼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자고요. salt values. 역순으로 정렬하면 높은 게 먼저 나오겠죠. 자, 그러면 C값을 0.00로 했을 때 L2 규제를 건 게 가장 높게 나왔어요. 스코어가 점점 달라지는 게 보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해도 되고, my pretty 테이블에 걸어서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해도 되고.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최적의 파라미터는 C가 0.001일 때고 페널티가 L2일 때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최적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리드 객체가 갖고 있는 베스트 파람스를 확인하면 최적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 곡선을 그려보려면은 이 파라미터가 적용된 모델 객체를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 객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럼 뭐 또 만들어요? 모델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고 한 다음에 C는 0.001 페널티는 L2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연산을 또 시키는 거니까. 네, 이렇게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최적 파라미터가 적용된 모델 객체에 대한 학습 곡선 마이 러닝 커브 하고서 이제 데이터를 딱 세팅해 보면은 크게서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자, 아까 거랑 비교해 볼까요? 칠 0.078.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네요. 끝에 가서 격차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끝에 가서 격차가 조금 좁아지긴 했는데 좀 더 들쭉날쭉해 보이죠? 아직까지 이게 최상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최적의 모형을 찾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인 거죠. 자, 어쨌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코드를 한 사이클을 봤어요. 전에 썼던 그 리니어 레그레이션 과정이랑 별로 큰 차이는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제들마다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classification.py라고 하는 그 분류 모형용 모듈을 또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코드는 함수 하나 호출해서 몰아놓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확인을 하죠. 안 그러면 이거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 수업 초반에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과정 처음에 오픈할 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별 상관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코드 자체를 단축키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주피터 스크롤 양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주피터 스크롤 양이 늘어나는 걸 컴퓨터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모듈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요. 필요한 기본 항목들 임포트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그레이션 만들었었던 거 있죠? 요거 by linear regression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놨어요. 복사해서 갖다 놓고 일단은 함수 이름은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들은 그냥 쭉 가는데 기존에 유즈플롯이라고 쓰던 파라미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 바꾼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잔차 검정이 필요 없죠. 얘는 잔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0 아니면 1이니까. 그래서 잔차 검정에 대한 파라미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잔차 검정을 쓸지 안 쓸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같이 있었는데 여기선 그게 빠졌어요. 나머지 파라미터는 그냥 똑같이 유지하고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유즈 플롯이라고 되어 있던 파라미터 이러면 그냥 플롯이라고 좀 단순한 거. 이 정도 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재현해서 분석 모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파람스를 또 걸어야죠. 왜냐면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파람스가 딕셔너리 형식인데 기본값을 뭘 할 거냐. 그래도 로지스틱까지는 모형이 좀 단순한 편이라서 여기에서 크게 달라질 일이 없어요. 자, 기본 파라미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근데 여기 함수가 줄바꿈돼 있으니까 문법 에러 나네요. 줄바꿈 때문이 아니었어. 여기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었네요. 자, 아마 앞으로 앞부분 파라미터는 안 바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분석 모형들에서 해야 되는 절차들을 다 이미 픽스를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앞에 파라미터는 안 바뀔 거고, 분석 모형마다 그리드 서치 CV에 적용할 기본 파라미터들은 바뀔 거예요. 이건 매 분석 모형 특징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 차이점을 이제 체킹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넘어가시면 돼요. 리턴 타입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넣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델 객체 여기서 세팅을 해주고, 교차 검증수가 0보다 크다면, 여기 보시면은 기본값을 지금 5로 잡고 있죠. 자, 그리드 서치 CV 만들고, 모델, 파라미터 세팅해주고, 교차 검증수랑 엔잡, 핏 시키고요. 교차 검증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 교차 검증을 안 할 때는 그냥 수정 모델로 바로 진행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리턴하기 조금 아쉬우니까 fit에는 모델 객체요. 그리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베스트 파라미터가 뭔지도 같이 세팅.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p.predict한테 x테스트 값을 누고, 만약에 x테스트가 없으면은 트레인 데이터 넣어서 추정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추정치하고 추정치에 대한 확률값이 같이 있어요. 요 값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 코딩만 해놓고, 그 다음에 버리기 아까운 정보들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핏 객체에다가 우겨 넣습니다. 회계식 성능평가 보고서 출력은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니까 일단 비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모듈화된 기능을 확인해 보자고요. 모듈 임포트 위에서 또 해야죠. from helper.classification에 모든 거 다 가져오고요. 자, 모델은 my logistic classification. 테스트 사이즈 0.2로 잡았었어요. 여기 랜덤 스테이트란 파라미터로 넣어놨나? 안 넣어놨는데. 그쵸. 요 그냥 AI가 그냥 지가 넣어버린 거네.
그리고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도 딱히 없으니까 DPI 값도 뭐 설정할 필요 없고. 자, 재시작 한번 할게요. yName, AI가 만들어주는 파라미터를 너무 믿었네. xtrain, ytrain, xtest, ytes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파라미터는 어차피 지금 딱히 작동을 안 하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자, 그럼 아까랑 결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자, 교차 검증 파라미터는 전부 이렇게 딱 출력하게 해놨고요. 근데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지금 교차 검증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보면은 리절트 df에서 그냥 솔트 밸류스만 하고 지금 아까 했었던 드롭 NA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출력되니까 여기에 드롭 NA도 같이 한번 넣어줄게요. 아까 그 드롭 NA 넣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페널티가 이제 러닝도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서브셋을 걸어가지고 테스트 스코어에 대해서 날아가게 하는 거. 여기도 같이 날아간다고? 네, 네, 그 생각 못했네. 그러면은 서브셋에 대해서 민테스트 스코어에 대해서만 걸도록 하죠. 위에도 살짝 고쳐야겠네요.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으니까 이제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넣건 아니면은 뭐 다른 결과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한 거고요. 결과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보면서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로지스틱도 얼추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모형들도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될 거예요. 큰 그림이 좀 그려져요? 적어도 사이킷 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는 동안은 이 틀을 안 벗어나요. 사이킷 런 코드 패턴에서 좀 크게 벗어나 있는 게 그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걔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라서 지들 멋대로 코드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걔도 이제 사이클런 래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따로 제공해서 코드 스타일을 사이클런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아마 머신러닝 하는 동안은 그냥 이 틀에서 안 벗어날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올라갔고요.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녹화 시작하고 있어요. 자, 클래스를 만들 때 보통은 메서드가 자기 스스로를 리턴하는 식으로 만들지는 않죠. 그러면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h는 hello 이렇게 만들고 h.world h.nice 이렇게 호출하는 게 보통인데
리턴 셀프, 모든 메서드가 리턴 셀프를 시키게 되면 얘를 호출했을 때 리턴 받는 A라고 하는 리턴 값이 셀프가 되는 거니까 결국 H와 A가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메서드를 호출할 때 A.nice라고 하건 H.nice라고 하건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H.world 이거를 호출했을 때 이 리턴 값이 객체 자신이니까 여기에 이어서 다른 메서드를 연달아서 호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메서드 체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가면 객체 만들고 메서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호출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사이클런이 전체적으로 이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안에 코드를 직접 까본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이클런으로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 때 기존에 우리가 그 선형에 비했을 때는 핏을 호출한 결과를 핏이라고 받은 다음에 이 핏을 통해서 어떤 그 항목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모델 객체 받아서 이 모델을 통해서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프린트 타입 모델하고 프린트 타입 핏 둘 다 같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클래스 객체가 되죠. 같은 객체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클론 코드 패턴이 두 가지가 돌아다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작성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복선에 스코어링 값을 바꿨어요. 로지스틱에서 성능을 판별하기 위해 가장 간편한 지수는 이제 ROC, AUC라는 값이에요. 이 값은 0에서 1 사이를 갖고요. 의 범위를 갖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코어링 값을 바꿨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my 러닝 커브 함수가 스코어링 값을 if문에서 분기하는 것밖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분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이 값을 뽑을 때 전부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에러에 관련된 거는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값을 보기가 좀 더 편한데 예를 들어서 값이 클수록 좋은 거는 마이너스 값을 붙여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안 넣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자 요거는 지금 같이 그냥 보세요. 자 플롯에 my 러닝 커브 함수에서요. w라고 해서 값을 1로 하나 지정을 했어요. 이 w 값을 다 규칙적으로 곱해줄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음수 값을 써야 되면은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꿀 거예요. 자, 평가 지표가 없는 경우는 넘어가고요. 평가 지표가 있는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몇몇 개 지표가 지금 다 대문자일 때만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쓰다 보니까 대소문자 좀 구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코어링은 전부 다 싹 다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 파라미터를 소문자로 보내도 여기서 대문자로 보내니까 if문에서 구별 안 해도 되죠.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이런 것까지 커버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커버하고 싶으면 그냥 싹 다 대소문자를 통일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로 바꿔놓고, 마이너스 값을 취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 W 값을 마이너스 1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if문에 넣지 않은 값이 나머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취지 자체가 이렇게 이름 겁나 긴 거는 좀 짧게 약자로 쓰자 였는데,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약자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스코어링 값을 그대로 쓰고요. 이거 소문자로 바꿉시다. 그래서 RMSE, MSE, L2.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스코어링을 따로 변경한 게 아니니까 여기 들어온 값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겠죠. 스코어링에. 라벨 값만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있는 값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몇 가지 약자도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지금 보니까 여기 라벨 값도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더 낫겠다. else도 빼버리고 라벨은 그냥 스코어링에 대문자로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소문자로 바꿔서 조건문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벨에 표시할 거는 스코어 값을 대문자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그래프에 보면은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W 값을 곱하는 걸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는 경우와 플러스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앞에 if문에서 결정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일괄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W를 붙인 걸로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본으로 가서 자, 모델 만들고 처음에 보면은 이게 일종의 그 정확도를 의미하는 값이라고 보세요. 잘 따라가는데 여기 막바지에 가면은 이제 여기 밑에가 82였고요. 여기가 84예요. 검증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가 한 83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최초 모형이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 봅시다. 큰 변화 없어요. 이 단계에선. 자, 이제 슬슬 느려지는 거 보이죠? 자, 이 단계에서는 지금 지수가 0.001 L2. 그래서 최적 파라미터 확인하고 최적 모델 확인해서 여기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개선되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떨어진 것 같아 보이죠. 82, 84였으니까. 오전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모듈화된 기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결과가 바뀌진 않겠죠. 자, 이제 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거예요. 아까 그 기초 통계량을 봤을 때
0값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 보이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걔네들의 이름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의를 하고요. 각각의 변수별로 0이 얼만큼씩 있는지 보고 싶어서 전체 데이터 길이를 먼저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리스트로 반복을 돌려요. 그럼 피처는 각각의 이 변수 이름이겠죠.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컬럼이 0인 값들의 그 컬럼을 가져와서 개수를 카운트했어요. 그래서 해당 변수의 0의 건수가 이거를 백분율로 나눠서 몇 %인지를 측정해서 출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목별로 0값이 어느 정도씩 나오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0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체내 인슐린이 0일 수도 있나? 아, 그래요? 이게 0을, 영이 정상이 아니라 이슈 수치가 제대로 나온 건 아닌지 검사가 안 됐을 때 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그럼 이것도 이상치로 봐야겠네. 자, 그래서 일단 요 항목들을 데이터 프레임 하나 복사하고요. 해당 필드에서 0을 갖고 있는 항목들을요, 결칙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 중에 결측치를 이제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의 util 보면은 기본 값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구출하면은 결측치를 찾아서 전부 다 평균 값으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처리를 했더니 이제 0인 값은 전부 0%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로지스틱을 수행을 해볼게요, 다시. 아까 82하고 84 사이 정도 나왔는데, 쭉 봤더니, 아직까지 뭐 크게 개선은 없어요. 근데 검증 데이터가 이게 조금씩 완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막판에 가서 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자, 데이터 간의 그 단위가 워낙 다르니까, 이번에는 이 df2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을 한 것 같다가 데이터를 쪼개고요. 이걸로 다시 로지스틱을 해볼게요. 최종적으로 성능이 좀 개선이 됐나 봅시다. 자,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0.001이었는데 0.1로 바뀌었죠,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지? 데이터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저 C 값에 대해서 아까 적어놨던 거를 보면은 어디 적어놨지? 값이 작을수록 더 강한 정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값이 아까보다 커졌다라는 거는 정규화가 조금 덜 들어갔다는 거죠. 정규화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선형회계로 보면은 VIF 값이 겁나 높다는 거예요. 근데 스케일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좀 완화가 되니까 정규화를 좀 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모델이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페널티는 약할수록 좋아요.
이것만 봐도 일단 모델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브를 보면은, 자, 아까는 82에서 84 사이였죠. 아까는 수치가 여기서 놀았어요. 근데 스케일링까지 접목하고 났더니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죠. 로지스틱은요, 선형회기보다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진짜 0.1 올리겠다고 별짓을 다 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소수점 윗자리가 바뀌었다 정도면은 진짜 엄청나게 개선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된 내용을 모듈화하는 것까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성능 평가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 갖다가 하나씩 비교하면서 봅시다. 자,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 2시 40, 반에서 40분? 그 정도까지 일단 시간 할애할게요.